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외치면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6개 야당들도 한 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당선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네, 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등원 전인데 22대 국회를 보면 이게 초선 당선인들이 보니까 이전에 어떤 국회 때보다도 더 바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예. 당선인께서도 이제 거기 참여하실 예정이시죠? 예, 저는 17일 날 농성에 참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막 농성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또 이게 계획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천막 농성은 지금 계속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희망하는 당선인들이 모여서 촉구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주말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언론에 보면은 금주나 다음 주 정도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 난다니까 그 전까지 맥심 28일 뭐 이 정도까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총선 전에는 이제 당선인께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으셨고 예, 현재는 예. 또 당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도 예,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내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예. 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해유 정말로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은 있을 수도 없고 검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이 됩니다. 검찰의 명운이 달린 사건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는 계속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이 해유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본인, 그다음에 김 회장, 방 부회장이 함께 출정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대책반에서는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걸 밝혀라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뭔가 감찰을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려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저런 주장은 사법방해다. 그래서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책반에서 스스로 그 진상을 확인해 보려고 지난주에 수원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그 불허됐습니다. 예, 불허됐고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때 출정 기록 같은 것을 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것이 법원의 문서 선부 명령의 형식으로 수원구치소에 갔는데 검찰에는 가져다 주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무부를 통해서 그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검찰은 우리 주장을 일축하고 있고 구치소도 우리 스스로 밝히려는 것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법에 의한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과연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기대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 설사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표했을 때 과연 국민이 믿겠는가? 검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나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밝혀질지가 의문이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오래 지난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 목요일 9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물론 다 지켜보셨을 텐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진솔하다, 허심탄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이다, 동문서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 신당의 대표는 70점 내지 80점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나 진솔하다, 허심탄회하다 이야기를 보고 저는 얼마만큼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에 있었으면은 저 정도 발언을 가지고 감탄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만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보였습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사과를 했어요. 물론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했겠지만은 사과를 했다는 점, 총선 참패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뒀다는 점, 또 경제관에서 물가 지수가 현재 29.5인데 29.3까지 날리겠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어떤 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미래를 지향한, 민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저도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그 외에 정치, 외교, 국방, 군사 전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냥 답답했습니다. 틀림없이 특검법도 다 거부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관심이 있던 것은 증문즉답하기 전에 성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제 관련된 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경제가 15번 언급됩니다. 민생 14번, 성장 10번, 시장 9번, 미래가 5번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출구 전략을 경제에 뒀다. 이게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통계에 보면은 3월 우리 무역 경상수지가 9조 4천억 흑자입니다. 앞으로 경제 전부 다 좋아질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의 낙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출구 전략으로 경제를 선택한다면은 정책 기본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낙수 효과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제가 그런 내 스스로 논평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최혜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금 이제 당선인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의 반발이 당연히 거셀 수밖에 없죠. 주말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세대와 연령과 지역과 이념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바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듣고 오셨지만 이 야당 대표들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제 재의결이 추진이 될 텐데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그 재의결을 했을 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재의결을 다시 추진할 것이고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혜병에 대한 특검은 다른 특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특검의 최고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본인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될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법관도 자기와 관련된 당사자의 사건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또 나태인의 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사건에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춰보면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될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도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걸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통, 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질 거고 어떤 전국은 굉장히 경색에 빠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 때 제가 그걸 봤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은 다시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공수처의 법의 해석이나 공수처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이나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 못합니다. 죄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을 뿐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그만이거든요. 지난번에 김웅 의원 고발 사주 사건도
기소의견을 보냈죠. 무혐의 취급됐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가 수사관과 검사가 인력이 정원에 미달돼요. 처장, 차장도 없어요. 속도임 있고 내신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야3당 이렇게 강력히 주장한 것은 그만큼 특검법을 거부 행사해서 안 되는 의지가 강한 거죠. 또 거부 행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이 그 특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거 이제 좀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출구도 다 막아버리고 그냥 이거 더 이상 이제 대화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그렇죠. 극단적인 예, 선택 극단적인 아니냐? 거죠. 이런 예, 예. 판단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고 우리 당에서는 다시 재의결을 추진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소통의 정치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평행선을 다니는 22대 때 했던 악순환이 재현될 것이다. 국민도 피곤하고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불행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네요. 네. 자, 윤 대통령은 이제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병 특검과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이 결정된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소환된 최재형 목사의 발언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최재형 목사의 발언은 보고 예. 오셨고, 자, 이건 이제 특검법이 이제 최병 특검법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김건희 예, 여사 예. 명품백 수수 관련된 것은 보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검찰총장이 바로 신속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그렇죠. 상황인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정부나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일단 하는 걸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막는 그 어떤 변명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올백 수수 사건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근거가 희박합니다. 희박하죠. 희박해서 하고 이 최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는 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어떻게 했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 사건은 쉽게 무혐의 처분이 되기가 쉬운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원석 총장도 신속 수사를 이제 지시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은 또 다른 면이 있죠. 주가 조작은 일부 언론과 1심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공범의 정황이 높고 수사하면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윤석열이 일축하고 총장도 그래도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아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검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행보도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 관련 사건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검사들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6일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의미의 인사인지 또 인사가 이루어진
대상자들에 대한 면면 뭐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사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소환하지 마라 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익혀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통상 수사 중에 수사의 총책임자를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이 사건이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집중된 사건인데 수사가 개시하고 말이 얼마 안 나와서 수사의 총장이 검사장을 바꾼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점을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뭐 경력이 나타난 바와 같이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성남FC 후원금을 불법으로 규정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장 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 이스타항공 취업 불법이 있는지 여부에서 아주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창수 검사장이 앞으로 중앙검사에 가서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좀 수월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왔는데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새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또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좀 많이 이슈에 올랐던 검사장입니다. 자, 앞서 또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민정수석실 이야기도 좀 해보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사실상 민심 청취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검찰 출신의 그렇죠.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것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예.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역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부활한 명분에 대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심을 정말로 청취할 의도였다면 기존의 시민사회 수석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민심 청취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고 현재도 민심 청취 네트워크가 많은 정치인, 언론인, NGO 출신을 임명해 맞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민심 청취와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했고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된 민심 청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정기관을 장악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선인께서 보시기에 검찰 내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민정수석실을 강화했을 때 반드시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이렇게 사정기관이 반드시 통제가 더 수월해지느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민정수석실이 강화되면 갈수록 검찰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이번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부활시키고 민정수석이 오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오히려 불거질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제가 검사생했던 경험상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경우는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에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 오게 되면은 모든 검찰 고위직은 민정수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검찰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이 하죠.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할 때 그 보좌를 장관과 민정수석이 합니다. 해계문이 어디에 있냐?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제 검찰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설치하면 민정수석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갈등을 하면은 앞으로 정권 3년 남았는데 그 전에 짐 싸고 집에 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스스로 목숨을 단축할 검사가 있겠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저는 당연히 조만간 인사가 있을 줄 예측했어요. 친윤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걸로. 당장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거 가이드라인이 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가차없다.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등할 능력이 안 돼요. 네.
자, 이제 22대 국회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원에 앞서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자 경쟁으로 치열하게 경선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주말 사이에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성호 의원이,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고, 조정식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같은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만나서 회동을 한 뒤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파전으로 예상됐던 그림이 지금 추미애 대 우원식 이렇게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이제 투표하시죠? 예, 투표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분위기들을 쭉 읽고 예, 예. 계실 텐데, 국회의장 경선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 좀 갈등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 좀 예. 어떻게 이파전이 됐습니다. 이파전이 지금의 분위기 됐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통상 국회의장은 선수와 나이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여러 경쟁자들이 있다. 4명에서 2로 줄어드는데,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개혁성, 메시지 선명성, 업무 추진 능력, 정무 조정 능력, 책임감, 리더십을 많이 볼 겁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고 공존하고 서로 싸울 때 얼마만큼 협치, 정무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내는가. 또한 국회의장의 직무는 중립이라는데, 이 중립이 기계적 중립이 아니고 정말로 과감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생 입법에 대해서, 또 정권을 심판할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떤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할 수 있는 지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함으로써 입법권이 무력화됐습니다. 또 국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국회 존재 의미가 행정부로부터 많은 견제를 당했는데, 22대는 과연 입법부를 유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요한 요소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의장 경선이 이제 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어쨌든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예, 이런 예.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결선을 가면 되는데, 결선 투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아는 바 같고요. 명심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합리적 대안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명심이 작용했든 작용하지 않았든 그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21대와 다른 20대는 국회를 지켜줄 수 있는가,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명심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해서 그 권한이 침해당한 입법부의 위상을 세워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높은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보겠다라는 당선인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의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뭐 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의 국정 기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맞설 지도부가 아닐까라는 평가들인 것인데요.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 개원 직후에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제 속도전을 또 강조하는 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급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 이제 예. 또 너무 급하게 하다가 뭐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속도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은, 검사가 가진 수사 개시 권한이 검경 수사 조정권과 어떤 법의 개정에 의해서 처음에 6대 범죄로 됐다가 2대 범죄로 됐어요. 부패 경제 범죄.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부패 경제 등이란 등자 해석과 관련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그 원상 복귀 수준에 됐어요. 그러나 법상으로는 부패 경제 2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정말 우리 사회를 부패 경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정적을 죽이는데 이 부패 경제 수사권을 썼다. 그래서 이 수사권도 마저 빼내서 검찰은 기소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포커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게 이제 추진해야 되는 게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22대 때도 그 2대 범죄 추진 과정에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지. 대선에 지고 나서 하니까 그 순수성,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하는 속도 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나오고 싶은 것은 제가 검경 수사권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러한 부패 경제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어내면 어느 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경찰이 됐든 공수처 됐든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됐든 그러면 그러한 기관에서도 지금 검찰처럼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고 과연 순수하게 부패 경제 수사를 어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이게 선행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 안에서의 문제점이 단순히 검찰에서 그 범죄만 떼어내서 따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든다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 자 이제 개원 전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원 전부터 이제 유난히 좀 이번에 할 일이 많은 예, 22대 국회이기 예. 때문에 의정 활동 초선이고 하시니까 예. 의정 활동을 어떤 목표로 해나가실지 궁금해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큰 틀에서 하나는 민생을 살리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의정활동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다수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제 두 가지 목표죠. 이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하고 같이 노선 이념이 다른 데 할지라도 소통 협조하겠다. 또 품격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어떤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늘 지역 주민과 관련해 있어서는 서번트 정신, 주민을 섬기고 경청하는 자세를 늘 간직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늘 경청하고 섬기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 당선인분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의뢰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파전으로 전개되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6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어제 오후 1시 기자들에게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전격 사퇴했고, 역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조정식 의원도 추미애 전 장관과 단일화 형식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건데요. 행간에 담긴 함의 여의도 초대석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구단 얘기할 때마다 저희 궁금한데 이 얘기는 누가 제일 처음 한 건가요? 그런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가에서 또 언론에서 그렇게 붙여주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 정치구단이 돼 계신 예, 어떻게 됐든 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정치구단으로 불리던 이 네. 삼김은 가셨고 네.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정치구단이신 거네요. 그 사람들이 원장님도 국회의장 경선 나오나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페이스북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고민은 좀 하셨었나요? 어땠었나요? 고민했죠. 그래서 그 등록 마지막 날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오찬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솔직하게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거는 뭐 다음에는 다른 때에는 나서겠다는 말씀. 그거야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잘 모르죠. 예. 앞서 정성호 의원 의장 후보직 사퇴 문자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는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데 뭔가 느낌이나 뉘앙스가 뭐 온전히 자의로 사퇴한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됐든 네. 명심과 당심은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됐고 차라리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은 네. 본래 정치는 소통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네. 저처럼 불출마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모양새는 좀 구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제가 해남한도 진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녁에 네. CBS 사장 자제분 결혼식에 가서 네. 정성호, 조정식 두 분을 조우를 했어요. 뭐라고 제가 그랬죠. 이게 뭐야? 네. 아 그러려면 내가 나왔지 라고 했는데 네. 뭐 명심과 당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니 근데 뭐 조정식 의원이나 뭐 정성호 의원이나 말씀하신 명심이 추미애 전 장관에 있는 거를 애초에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약간 바뀐 걸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솔직히 네.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다 명심팔이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네. 친명도 비명도 아닌 그리고 친민인 네.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네. 그 명심의 소재를 좀 또 측근들이기 때문에 밝혀줬으면은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 여의도 초대석 와서 이재명 대표랑 뭐 충분히 교감하고 출마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럼 교감이 그 전부터 있었기는 있었던 모양이네요. 말씀. 뭐 추미애 네. 전 대표가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정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정리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추미애 전 장관으로 정리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건 뭐 자세히 모르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네. 원내대표도 당심이 음. 민심이 네.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괜히 당내 경쟁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정리를 한 것은 저는 정치니까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러려면은 기왕 하려면은 좀 일찍 했으면은 후보 등록하지 않고 저처럼 결정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도 우리 당이 건전하게 일극 체제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네.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는데 혹시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두고 추미애 전 의장을 뭐 이렇게 뭐 전면에 내세우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서 만약에 탄핵 국면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더 적합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훨씬 덜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글쎄요.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의장에 당선된 사람이 네. 결정할 문제이고 저는 탄핵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네. 추미애 당선인을 선택한다 음. 하는 것은 나머지 네. 세 분도 다 그런 능력을 갖춰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도 물어봤는데 왜 명심이 확 추미애 전 장관한테 기울어진 걸까요? 그 뭐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실망했죠. 네. 국민은 네. 혹시나 대통령이 변했겠지. 지난 영수회담에서 변화를 못 읽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기대했는데 네. 완전히 변하지 않고 마이웨이 가고 있다. 특히 최상병, 네. 김건희 특검을 사실상 반대하는 말씀과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래서 저는 제 SNS에 네. 이제 민주당
야권이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논리는 그런 것 같은데 뭐 특검은 뭐 수사기관이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본인 부인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본인을 타겟으로 하고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했다. 그런데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보십시오. 음, 재판부에서 네. 즉 사법부에서 재판하면서 그 판결문에도 음, 주가 조작을 인정하고 네. 도이치모터스의 사장은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전주 역할을 했느냐, 주가 조작에 참여가 됐느냐 네. 하는 것은 3번이나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이 네. 문재인 검찰이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이 23억의 네.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잖아요. 네.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특검 가서 그러한 의혹을 해명 혹은 밝혀지는 것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울러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장모님, 네. 영부인 다 관계 있잖아요. 네. 디올백 문제 이러한 것을 과연 네. 덮어놓고 갈 수 있느냐. 아니 근데 지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기소한 지도 한 2년 6개월쯤 된 것 같고 1심 유죄 판결이 난 것도 한 1년 3개월쯤 된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혐의가 없으면은 그냥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를 하든지 1심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걸 뭐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죠. 안 못 하는 거죠. 단지 딱 김건희 영부인 문제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봐주기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디올백 관련해서는 오늘 백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준 사람은 뭐 구속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고 김건희 여사는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사실상 털어주려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왜 웃으시나요? 그런 배부 맹점을 네. 대통령께서 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진짜 졸로 보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영부인 아니에요. 네. 영부인이 자기가 들어오라고 해서 경호실에 검색을 받아서 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받았다고 하면은 김영란법에도 배우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서 뭐 뇌물 받은 그 창고 보관해서 돌려준다? 이러한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깨끗하게 특검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는 대로, 네.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하는 대로, 범법 사실이 있으면 네.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걸 숨기려고 합니까? 국민이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인식은 그런 거 같은데 이제 흔히 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 수사 대상이 아닌 거를 수사를 하자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다. 특검 같은 거는 그래서 받을 수 없다. 그런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인가요? 국민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히 영부인 아니에요. 당연히 철저히 수사를 해서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야지. 영부인이 돼가지고 아니 그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거기에서 명품백을 받으면 돼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잠깐 일탈한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영부인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디올백을 받았으면은 대통령께 얘기를 했느냐, 네. 언제 했느냐 하는 게 밝혀져야 돼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부인이 했다? 그럼 만약 제 아내가 했다고 하면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게 되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기관장이어서 또 따로 어디 신고할 데도 없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든 네.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도 우리 국민들은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은 몰랐다 하면은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처벌 그래서 여부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그렇죠.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다. 네. 양평 고속도로다. 디올백 문제다. 이게 조사를 해봐야 위법이 있는지 처벌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지 네. 무조건 없다 하는데 국민들은 다 있다. 이러한 것을 영부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을 밝혀야 된다. 죄가 있으면 감옥 가야죠. 지금 뭐 여권에서는 영부인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영부인이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도덕적 기준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야당이 제대로 투쟁해야 대통령이 변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크게 안 바뀐 거는 그럼 야당이 제대로 싸움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전혀 네.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 후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냥 강 건너 불난 것처럼 불구경만 하는 것. 이런 무기력한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범야권에 192석을 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해서 국회라도 재구실을 해서 투쟁하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투쟁을 해야지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런데 국회나 뭐 민주당이 대통령을? 이미 민심은 네. 범야권의 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해서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이루어내자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보십시오. 네이버, 라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겨우 정부에서 지금 미동하고 있더라고요. 물가만 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네 식당 가보십시오. 안 돼요. 그러면 이 고금리 체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국회에서 해나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1000번 국회에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네이버 이 라인 야후 사태 이거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왜 일본 행태에 찍소리도 한번 못하는가? 일본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 의문이다. 뭐 한일 정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이 무슨 말씀인 건가요? 이건?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자 위안부, 강제징용, 우리 역사를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팔아먹었어요. 더욱이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가 생기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끽소리 못하고 방류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올려는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적성 국가이면은 뭐 중국이다 이런 게면은 안보 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방 국가인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은 우리 한국에서 자유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왜 우리 네이버가 라인 문제는
그렇게 강제로 철수시키느냐. 이것도 가만히 있으니까 저부터 네. 페이스북으로 항의를 하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하니까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광산 문제도 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거 역사도 팔아먹고 경제도 팔아먹고 자존심도 팔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일본에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가? 왜 그렇게 할 말을 못하는가? 왜 직선을 못하는가? 이거 따지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거든요. 만약 네이버가 불이익을 받으면은 일본 기업에게도 우리 한국에서 불이익을 줘라 이거죠.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등재하려고 하는 것을 유네스코 외교를 통해서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걸 해도 우리 한국 정부가 양해한다? 이건 역사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문재인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근데 갑자기 김수희 씨 노래 애모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왜 작아진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친일 사상이 그렇게 철저한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은 이렇게 외교하면은 나라 망해요. 지금 경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 우리가 러시아, 미국과 일본 일변도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